그날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잠시 울컥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단 한 번 본 사이였는데 제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했죠. 병원에 입원한 재벌 회장, 그리고 그를 간호하게 된 평범한 간호조무사. 그런데 딸의 이름이 30년 전 사라진 그의 손녀 이름과 똑같고 딸이 그리는 그림마저 실종된 손녀의 것과 똑같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무관계, 하지만 누군가는 그 결과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은은 출근을 위해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현실의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오늘도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0살배기 딸 주연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이웃집 할머니께 부탁드리고 나왔네요. 월급날인 오늘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도 들러야 했습니다. 5달 치나 밀린 요양비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했어요. 종합병원 간호사실에 도착하자 들뜬 분위기가 느껴졌죠. 윤정은이 락커에 가방을 넣고 있을 때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간호사는 윤정은에게 오늘부터 특실 치료실의 환자를 전담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환자는 다름 아닌 강태영 회장, 강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긴급 입원했으며 원장의 특별 지시로 윤정은이 맡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죠. 병원 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왜 하필 경력도 짧은 간호조무사인 윤정은이 그런 중요한 환자를 맡게 되었는지 의아해하는 눈빛들이 느껴졌어요. 치료실에 들어서자 드넓은 특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의 노인이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의료 장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위험은 그대로였습니다. 윤정은이 처음으로 인사를 건넸을 때 강태영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강태영은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은은 그저 예의 바른 미소로 응대했지만 내심 의아했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익숙하다니 말이죠. 그날 이후 윤정은은 강태영의 체온, 혈압, 약물 투여 시간을 꼼꼼히 챙겼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꺼리는 까다로운 환자라고 했지만 의외로 강태영은 윤정은에게 비교적 온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때로는 멍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지만 윤정은이 다가가면 예의 그 익숙한 목소리라며 미소 짓곤 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윤정은이 비싼 화장품을 쓰고 택시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 심지어 회장에게서 500만 원씩 받는다는 루머까지 퍼져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윤정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해명할 겨를도 없이 발걸음을 돌렸죠. 사실 그녀는 병원 일 외에도 편의점 야간 알바와 주말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생활이었지만 딸 주연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서는 이런 고단함도 견뎌야 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며 하루를 마무리한 윤정은은 그날 밤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꿈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한 그 꿈이었습니다. 그저 루머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소문은 날이 갈수록 퍼져나갔어요. 윤정은이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때론 노골적인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수간호사가 윤정은을 사무실로 불렀죠. 수간호사는 병원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윤정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억울했지만 동시에 지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저 소문일 뿐이고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죠. 사실 윤정은의 얼굴에 피로가 깃든 건 여러 부업들 때문이었어요.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그런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딸 주연을 위한 시간을 만들려 애썼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주연이는 종종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고 숙제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5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박경자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멍한 상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상을 이야기하는 동안 박경자의 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박경자가 중얼거렸죠. 그 아이의 목소리가 윤정은과 똑같았다고,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윤정은은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박경자는 다시 멍한 눈빛으로 돌아갔어요. 늘 듣던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윤정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윤정은은 강태영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죠. 윤정은이 약을 전하러 다가가자 강태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강태영은 갑자기 윤정은에게 입양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윤정은은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의아했죠. 윤정은은 실제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박경자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강태영은 대답 대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강주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영은 그것이 3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손녀가 그린 그림이라고 설명했어요. 윤정은은 그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연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딸 이름과 같았어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연결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윤정은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죠.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중얼거림과 강태영이 보여준 그림, 그리고 자신의 흐릿한 기억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름의 일치, 그림의 존재, 그리고 강태영의 이상한 질문.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의 조각들처럼 느껴졌어요. 윤정은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직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들이운 밤, 윤정은은 집으로 돌아와 잠든 주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딸의 이름과 회장이 보여준 그림 속 이름이 같다는 우연이 단순한 우연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죠. 윤정은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박경자가 간직해온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어요. 윤정은이 기억하는 첫 장면은 5살 무렵 박경자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했죠. 양어머니는 늘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입양 과정이나 생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강태영의 병실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태영은 윤정은에게 어제 보여준 그림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윤정은을 놀라게 했다는 걸 알아챘다고 했어요. 윤정은은 솔직하게 자신의 딸 이름도 주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연이겠지만 놀랐다고 덧붙였죠. 강태영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의 외동딸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강주연이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이후 실종되었다고 했어요. 경찰의 수색에도 찾지 못했고 유일한 단서는 아이가 그린 그림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윤정은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자신의 과거와 어딘가 맞닿아 있는 느낌이었지만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영은 때때로 그 아이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한다고 했어요. 손녀는 지금쯤 윤정은 나이쯤 되었을 거라고 덧붙였죠. 윤정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직업적 태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강태영은 윤정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딸에 대한 추억을 나누기도 했죠. 주말이 되자 윤정은은 딸 주연을 데리고 어머니 박경자를 만나러 요양원에 갔어요. 늘 그렇듯 어머니는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연이 할머니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집중해서 그리는 주연의 모습을 보며 윤정은은 문득 강태영이 보여줬던 어린아이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박경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이 주연의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경자는 중얼거렸죠. 그 그림은 그 아이도 똑같이 그렸다고 말이에요. 윤정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오랜만에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했죠. 하지만 곧 그 눈빛은 다시 흐려졌고 박경자는 다시 멍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윤정은은 어머니가 말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쩌면 자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치매 증상 사이로 간간히 비치는 과거의 기억들이 윤정은의 출생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과거가 어쩌면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강태영 회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윤정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와 연결고리가 필요했죠. 월요일 아침, 윤정은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주말 내내 머릿속에서 맴돈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단편적인 말들, 강태영이 보여준 그림, 그리고 자신의 흐릿한 기억들이 서로 맞닿은 듯 했지만 명확한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는데 문득 누군가가 윤정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장의 조카 강서진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의 40대 초반 남자였죠. 강서진은 윤정은을 병원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강서진은 숙부가 요즘 윤정은에게 유독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이유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윤정은은 솔직하게 회장이 자신의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했던 일과 잃어버린 손녀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했죠. 강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숙부의 상태가 좋지 않으며 가끔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윤정은은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강태영은 책상 위에 여러 장의 그림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화풍의 어린아이 그림이었죠. 가장 특이한 점은 네모 안에 세모를 그리는 습관이었습니다. 윤정은은 그림을 유심히 보았고 이 그림 양식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강태영은 오늘 오후에 주치의가 DNA 검사를 제안했다며 윤정은도 함께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윤정은은 당황했지만 회장의 진지한 눈빛에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윤정은이 이유를 묻자 강태영은 그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며 윤정은이 손녀와 비슷한 나이일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윤정은은 결국 동의했고 오후에 검사를 받았어요.
강서진도 그 자리에 있었고 윤정은이 자리를 뜬 후에도 의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틀 후 검사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윤정은과 강태영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한순간 무너졌지만 곧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어요. 특히 강서진이 검사 결과를 전달할 때의 미묘한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은 문득 장 변호사가 말했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장 변호사에게 부탁해 병원 측과의 협조하에 강태영의 공개 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 있었죠. 그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골수 기증자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가족 중 적합자가 없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DNA 검사를 제안한 또 다른 이유였을까요? 윤정은은 검사 결과가 정말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저녁 윤정은은 딸 주연을 데리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야간 알바 시작 전에 잠시 들른 것이었지만 주연이 그림 도구를 챙겨온 것을 보고 약간 놀랐어요. 아이는 늘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이렇게 병원까지 도구를 가져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주연은 엄마에게 그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윤정은은 당황했습니다. 주연에게 강태영 회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도 윤정은이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한 것을 우연히 들었나 봐요. 병실 문을 열자 강태영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특히 주연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윤정은은 간단히 딸을 소개했고 주연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강태영은 한동안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연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물었고 주연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강태영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특히 한 페이지에서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연이 그린 집 그림이었죠. 그 집 지붕에는 네모 안에 세모가 그려져 있었어요. 강태영이 이전에 보여줬던 손녀의 그림과 놀랍도록 유사한 특징이었습니다. 강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주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렸다고 네모집의 세모 지붕이 예뻐서라고 대답했어요. 강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랍에서 오래된 그림들을 꺼내 주연에게 보여주었어요. 30년 전 그의 손녀가 그린 그림들이었죠. 주연은 놀란 눈으로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들은 정서적 충격이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윤정은은 혼란스러웠어요. 주연의 그림과 회장의 손녀가 그린 그림의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며칠 후 강서진이 윤정은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그는 숙부의 상태가 심각해졌으며 윤정은과 그녀의 딸이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간호사가 강태영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어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윤정은은 당황했지만 강서진의 결정적인 태도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은은 강태영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했고 강태영의 병실은 다른 간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주일이 흘렀고 윤정은은 강태영을 만나지 못한 채 병원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주연의 그림과 강태영 회장의 손녀가 그린 그림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정은이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장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정은에게 잠시 시간이 있는지 물었고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장 변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태영 회장의 오랜 법률 조력자였고 회장의 유언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으며 최근 회장이 윤정은과 그녀의 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장 변호사는 회장이 30년 전 잃어버린 딸과 손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 실시한 DNA 검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DNA 검사 결과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어요. 강서진 부사장이 검사 과정에 깊이 관여했고 이상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또 다른 DNA 검사를 요청하는 문서였습니다. 회장의 요청으로 비밀리에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하고 싶으며 이번에는 그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윤정은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장 변호사가 소개한 의사를 통해 비밀리에 검사가 진행되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강태영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윤정은은 공식적으로 그를 만날 수 없었지만 동료 간호사들을 통해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장이 종종 손녀와 딸을 찾는다는 말을 한다고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장 변호사가 윤정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는 검사 결과가 나왔으며 윤정은이 강태영 회장과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에 윤정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의문들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박경자가 말했던 낯익은 목소리에 대한 언급, 강태영이 처음 만났을 때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했던 말, 이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윤정은은 자신이 회장의 손녀인지 물었고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강미영이 미혼모였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설명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강주연이었죠. 강미영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났고 얼마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아이는 차에 없었고 이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윤정은은 그렇다면 자신의 딸 주연은 어떤 관계인지 물었고 장 변호사는 주연의 그림 습관이 놀랍도록 과거 강미영이 남긴 그림들과 닮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혹은 정은이 어릴 때 그림 방식을 딸이 자연스레 따라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어쨌든 그것은 단순한 유사성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윤정은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박경자를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록 치매로 인해 명확한 대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머니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조각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박경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윤정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어머니 집에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는지 물었어요. 박경자는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문득 그녀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마치 오랜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박경자는 단편적으로 공원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고 신문에 미아 찾는다고 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윤정은은 장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이 남긴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신문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어요. 미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작은 공고였고 아이의 특징으로 목걸이를 하고 있음, 별 모양 반점이 왼쪽 어깨에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은 놀라 자신의 왼쪽 어깨를 만졌어요. 그곳에는 정말 작은 별 모양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반점이 이제는 진실을 확인해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병실 앞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 앞에 선 채 눈물이 고인 눈으로 손잡이를 바라보다가 이마를 문에 기대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속삭이듯 말한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 삶의 모든 비밀과 오해를 품은 문 앞에서 윤정은은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실 안에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강태영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윤정은이 다가가자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윤정은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넌 미영이 딸이었구나.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그 안에는 억겁의 시간만큼 무거운 후회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윤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간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무언가를 안고 도망치듯 뛰던 한 여자의 모습. 그 뒤에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고함치던 중년 남자의 음성이 스쳐 지났죠. 어릴 적 한밤중에 들은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를 그 기억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회장의 고집과 후회의 기원이 그 한 문장에 응축되어 있었어요. 강태영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딸 강미영이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낳았고 가족의 반대로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당시 차에 있었어야 할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손녀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윤정은이었다고 했습니다. 강태영은 힘겹게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윤정은에게 건넸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것이 자신이 남기는 영상편지와 유언장이라고 말했어요. 윤정은은 그의 외손녀이고 모든 것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윤정은이 무언가 말하려 했을 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강서진이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정은은 상자를 꼭 움켜쥐었고 강서진과 그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제 진실은 돌이킬 수 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은 장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강태영이 남긴 영상편지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 강태영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는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30년 전 강미영이 미혼모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가문의 체면을 내세워 딸을 외면했고 결국 그녀는 집을 나가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상 속 강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미영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그는 뒤늦게 후회하며 손녀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아가 된 아이를 찾기란 쉽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 이제서야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영은 DNA 검사 결과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강서진이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장 변호사가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진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려 했던 것이었어요. 영상 마지막에 강태영은 회사의 대부분 지분과 재산을 윤정은에게 상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윤정은을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미아들과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는 강태영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상치 못하게 윤정은이 상주로 서게 되었어요. 강서진을 비롯한 회장의 친인척들은 당황했지만 장 변호사가 준비한 법적 서류들 앞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윤정은은 강태영이 설립을 원했던 사회복지재단의 개소식에 참석했어요. 강태영 윤정은 가족찾기 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기관은 실종 아동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재단 로비에는 두 개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30년 전 어린 윤정은이 그렸던 그림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연이 최근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두 그림 모두 네모 안에 세모를 그리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윤정은은 두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박경자는 새 요양시설로 이송되었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딸 주연은 재단의 첫 장학생이 되어 그림 공부를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윤정은에 대한 루머가 이제 감동적인 실화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받고 회장을 챙겼다는 간호사의 정체가 실은 그의 잃어버린 외손녀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강태영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윤정은의 사무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를 몰랐을 때도 피의 끈은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윤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재단 정원에서 주연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정은은 생각했어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필연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도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